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제대로 사고를 쳤다.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땐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백악관에서 벌어진 장면은 정말 사고라 불릴만 했어요. 세계 최대 기업 아마존이 무려 원자로 60기 건설을 한국에 맡긴 것이었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독일, 프랑스, 일본도 다 실패한 자리에서 AI 시대 전력 위기의 해법으로 백악관 회담장 한가운데 한국이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단 10년 뒤면 데이터 센터가 한국 전체 전력 소비의 2배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주연으로 무대에 선 거예요. 2025년 8월 워싱턴 백악관. 하얀 철제 게이트를 넘어서자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메아리 쳤고 수십 대 카메라가 대통령의 걸음을 따라 움직였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 세계 생중계 화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과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죠. 회담장에 들어서자 양국의 지도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동행한 수행원들과 기업인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원전 관련 기업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십 년간 원자력 기술을 다져온 이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국 기술의 무게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던 거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청정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담의 문을 열었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두 정상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뒤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환경과 기후를 지키려면 결국 안정적인 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어떤 환경 목표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회담장은 단순한 외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환경협력의 담론 위에 한국 대통령이 AI 시대 전력 위기를 본격적인 의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한국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회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전력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구글의 2024년 환경 보고서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AI 서비스로 인한 전력 소비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개발로 탄소 배출량이 30% 늘었다고 발표했죠.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35년 기준으로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전력량은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년 동안 쓸 전기를 AI가 1년 만에 삼켜버리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훈련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10배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저는 그날 밤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켜져 있는 모든 네온사인, 아파트 불빛, 지하철역 조명들, 이 모든 게 AI 때문에 꺼질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블린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21%를 소비하면서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이 30% 올랐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아예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터리로 저장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AI 시대에는 원자력이 유일한 해답이다.
빌 게이츠는 한 발 더 나아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원자력 기술을 잃어버린 거예요. 후쿠시마 이후 10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다 보니 기술자들이 은퇴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 세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원자력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을 향해서요.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아마존이 X에너지와 손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냥 하나의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기업끼리 협력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시애틀 아마존 본사 15층 회의실. 앤디 제시 CEO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제목은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현황 분석이었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제시 CEO의 첫 마디였습니다. 전력 담당 부사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2027년까지 AWS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가 답이라면 어느 나라 기술을 써야 할까요? 보고서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국의 누스케일은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었고 프랑스의 EDF는 건설비가 예상의 2배로 불어났어요.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아직 설계 단계였죠.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바라카 원전의 사진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원전사기,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 안에, 약속한 예산 안에서. 바라카 원전은 약속한 기간에, 약속한 예산으로 완성됐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임원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6년 만에 완공했어요. 지연도, 예산 초과도 없었습니다. 제시 CEO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나라 원전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12년 지연, 예산 3배 초과.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는 16년 지연, 예산 4배 초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마존의 선택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술력, 경험,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던 거죠. 2024년 10월 16일 아마존에서 X에너지 협력 발표. 하지만 진짜 뉴스는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 아니라 AI 시대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판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희가 바라카에서 무엇을 증명했는지 아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설계팀 김상훈 팀장을 만났을 때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도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30년간 원자력 설계에 매달린 베테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원자력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포기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자력을 등졌을 때 우리만 홀로 기술 개발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벽에 걸린 바라카 준공식 사진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곳에서 밤새 도면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어요. 한국이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프랑스나 일본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2017년 착공에서 2021년 상업 운전. 단 4년 만에 사기 모든 원전을 완성했습니다. 예산도 딱 맞췄고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프랑스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자를 키우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핀란드나 프랑스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숙련 기술자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했어요. 용접공부터 설계사까지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나왔지만 해외 수출은 계속했거든요. 덕분에 기술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마존 프로젝트 회의라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요즘 매일 이런 회의를 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60기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켜온 기술이 이제 AI 시대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걸요.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원자력을 고집하냐고? 이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냐고. 그의 마지막 말이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이후 세계는 원자력에 등을 돌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했고 일본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멈춤 상태로 전환했어요. 미국도 새로운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죠.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3년 대비 원자력 발전 계획을 상향 조정한 나라가 22개국에 달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AI였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GI를 실현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고 원자력만이 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9월 3마일 원전 재가동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구글도 소형 원자로 개발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죠. 이때 주목받은 기술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이 1000메가와트급 대형 발전소라면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모듈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도 단축되고 안전성도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의 누스케일 파워는 설계는 완료했지만 실제 건설 경험이 없어요.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기존 원전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도시바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인수 실패로 원자력 사업을 축소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라카 원전 성공 이후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4년 세계원자력협회 WNA 보고서에서 한국을 유일하게 검증된 원전 수출 강국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인 아이파워는 독특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검증됐고 모듈화 설계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행력이었습니다.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인력이 모두 갖춰져 있었던 거죠. AI 시대가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종이가 아닌 현실에서 작동하는 기술 말이에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2025년 초 미국 의회 안팎에서는 아마존과 한국의 협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라며 우려를 제기했죠. 공식 청문회까지는 아니었지만 언론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당적 우려였죠. 그때 증인으로 나선 에너지 전문가가 보글 원전 사례를 꺼냈습니다.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를 보십시오. 2009년 착공해서 2023년 완공됐습니다. 14년 걸렸고 예산은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2배 넘게 늘었어요.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결론이었죠. 회의실 밖에서는 더 직접적인 반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이 주도한 시위대가 의사당 앞에 모였어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또 다른 위험,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우리 아이들을 실험하지 말라는 피켓이 흔들렸죠.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도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른바 님비 현상, 즉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심리였죠. 텍사스주 오스틴 근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마존이 이 지역에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죠. 주민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안전도, 이 동네의 미래 가치도 다 떨어질 텐데요. 사고 나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반대 구호를 외쳤죠.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원자력 기술은 인정하지만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을 외국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원자력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때 원자력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나라들의 이야기죠. 먼저 핀란드입니다. 올킬루오토 3호기. 애초에는 2005년 착공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늦어져 2009년에야 첫 삽을 떴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2009년이었는데 실제로는 2021년에야 완성됐죠. 무려 12년 지연입니다. 3번의 총리와 2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원자로 하나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30억 유로였는데 최종적으로 110억 유로가 들었습니다. 거의 4배, 핀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눈 녹듯 사라진 거죠. 프랑스는 더 심각했습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에 착공했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7년째, 태어난 아기가 이제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원자로 하나 완성 못한 겁니다. 예산도 33억 유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0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6배 이상 불어난 거죠.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원자력 역사상 최악의 프로젝트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그나마 완성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착공해서 2023년에 완공됐습니다. 14년이 걸렸죠. 예산도 140억 달러에서 34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중간에 주 계약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면서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지아 전력공사가 떠안아 겨우 마무리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VC 서머 2, 3호기는 더 비극적입니다. 90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가까이를 쏟아붓고도 중단됐습니다. 완공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요. 일본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이 정지됐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10기뿐인데 사고 전 54기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자존심이던 도시바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 원자력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기술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영국도 있습니다. 힌클리 포인트 C 원전. 당초 160억 파운드로 시작했지만 현재 250억 파운드로 불어났고 완공도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자체 기술이 없어서 프랑스 EDF와 중국 CGN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셈이죠.
이런 실패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설계 변경이 반복됐어요. 공사 중간에 안전 기준이 바뀌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설계를 계속 수정해야 했죠. 둘째, 숙련된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 경험 있는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났어요. 셋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복잡한 원전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노하우가 사라진 거죠. 이런 실패 사례들이 쌓이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커졌습니다. 원전은 시간과 돈만 잡아먹는 블랙홀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죠. 과연 한국은 이들과 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팀 박민수 과장을 만났을 때 들은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마존 프로젝트가 발표된 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실패하면 끝이라는 압박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가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원자로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아이파워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핵심 설계입니다. 3년 동안 수백 번 수정했어요.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졌거든요. 그 기준을 맞추면서도 기존 원전보다 저렴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라카 원전 경험이 결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최신 안전 기준으로 원전을 지어본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바라카 프로젝트 때 작성한 품질 관리 매뉴얼이에요. 6,000페이지가 넘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접 하나하나, 배관 연결 하나하나에 대한 품질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노하우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그대로 적용됐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 인허가였어요. 미국 NR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만 수만 페이지예요.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라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원전을 짓고 돌리려면 이 기관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류만 수만 페이지, 심사도 몇 년이 걸리죠. 그의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NRC와 수백 번 회의했어요. 영어로 기술 문서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원자력을 시작했어요. 고리 1호기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쌓아온 기술을 우리 세대에서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바라카에서 성공했을 때 느꼈거든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갑자기 그가 웃었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해외에서는 우리를 K원자력이라고 불러요. K-팝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왔는데. 그가 다시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실패하면 한국 원자력의 미래도 없거든요. 대화가 끝날 무렵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실패가 두렵긴 하지만 그보다는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있다는 걸요. 2025년 8월 26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워싱턴 타임에 한 줄의 뉴스가 올라왔어요. 아마존, 한국과 SMR 건설 본계약 체결. 60기 규모 확정. 처음에는 단순한 산업 뉴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 아마존 없으면 AI도 없고 한국 없으면 아마존도 없다. 월가 분석가들 이 헤드라인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JP모건의 에너지 분석팀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제목은 한국 AI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허브였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존의 AWS 서비스 중단 시 글로벌 GDP 손실 규모는 하루 5천억 달러. 한국의 SMR 기술 없이는 아마존의 확장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AI 전력 위기의 구세주로 급부상, CNN은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미국 기업을 구했다. BBC는 K 원전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구글도 한국과 원자력 협력을 검토 중이다. 2시간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다. 그날 오후 메타까지 가세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한국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어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단 하루 만에 2자릿수로 급등했어요. 한국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었어요. 프랑스 르 피가로는 프랑스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 한국에서 답을 찾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원자력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링크드인에서는 한국 원자력 엔지니어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인재를 모시려고 나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대변인의 답변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성공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의심받던 한국이 이제는 검증된 유일한 선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까지 가져올 원자력 수주 규모만 1,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국내 총생산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서울 시내 네온사인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고하듯 말이에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순간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어요. 한국 원자력의 르네상스 후쿠시마의 그림자에서 AI의 생명선으로.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기했을 때 홀로 기술을 지켜왔다. 그 결과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아마존을 구한 한국인들. 기사는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50도 더위 속에서 6년간 일한 이들이 이제 AI 혁명의 주역이 됐다고 썼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은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 주식회사의 1,500억 달러 원자력 기회.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선업 전성기를 능가하는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자국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 독일 슈피겔은 탈원전의 실패, 한국에서 해답을 찾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패권국. 특히 독일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독일이 이제는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독일이 이념에 사로잡혀 원전을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현실적 대안을 준비했다. 결과는 명확하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한국 원전 기술이 일본을 앞섰다. 니혼게이자이 일본 원자력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특히 니혼게이자이의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이 원자력을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제 일본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썼죠. 중국 언론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환구15 한국의 원자력 굴기, 중국도 대응해야 인민일보는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 원전 업체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언론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BBC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일관된 기술 개발 정책. 둘째, 실전 경험의 축적. 셋째,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 CNN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원전을 포기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결과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분석했죠. 로이터는 미래 전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는 기술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고요. 수치로 보는 한국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아마존이 계약한 60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기술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메타의 저커버그는 AI의 미래 해답을 한국에서 찾고 있다고까지 말했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던 시장 규모가 심지어 500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죠. 둘째,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원자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전쟁 이후로 각국이 스스로 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 계약을 따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각각 200억 달러 안팎의 수주가 예상되죠.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나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발전으로 향후 10년간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에요. 고급 기술직이 대부분이라 임금 수준도 높죠. 이런 변화는 한국 경제 전체를 바꿔놓을 겁니다. 현재 한국의 주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이죠. 여기에 원자력이 네 번째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소재 부품 장비 서비스까지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원자력 수출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원자력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품게 됩니다. 40년 전 1980년대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촛불을 켜며 전력 부족에 시달렸어요. 여름이면 정전이 일상이었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AI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글로벌 미디어가 한국의 기술력을 찬사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신념이 있었어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도입을 결정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어떻게 원전을 하냐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와 90년대 무수한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기술을 익혔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워오고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쌓았어요. 2000년대 후쿠시마 사고로 전 세계가 원자력을 외면했을 때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겠다며 연구를 계속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꿔놓은 시대에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나라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우주산업, 바이오테크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할 텐데 한국은 여전히 선두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카의 성공, 아마존과의 협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둘째,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가 40년 후에 한국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게 된 이 순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대전환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연으로 올라선 순간, 그리고 그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40년 전 촛불을 켜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빛을 밝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